함돈균의 사유하는 책. 일상의 사유를 더하는 책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도 사유하는 즐거움을 알려줄 함돈균 문학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네. 크리스마스 당일보다 더 설레는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네, 뭐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이거 뭐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냥 책을 읽고 좀 못 쓰던 글을 쓰고 이런 시간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좀 나가 놀아요. 이런 거 노는 겁니다, 저한테는. 아, 그래요? 네. 뭐 크리스마스에 일반적으로 뭐 일정 같은 건 없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보통? 아, 진짜요? 네. 아, 너무 이렇게 냉정하게 딱 잘라서 얘기하시는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림 형제의 그림 동화를 새롭게 해석해 네. 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네. 그림 동화를 우리가 잘못 읽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네. 그림 동화라는 명칭부터 바로잡고 싶으시다고요. 예. 일단 제가 이 책의 종류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드릴게요. 네. 예. 우리가 독서를 할 때 책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제 모르는 이야기를 새로 이제 알게 되는 그런 새로운 지식을 전달해 주는 책이 있고 네. 이미 알고 있던 건데 그걸 잘 가지런히 정리해 주는 책이 있거든요. 네. 근데 세 번째 책이 있는데 알고 있던 얘기를 사실은 잘못 알고 있어서 수정해 주는, 교정해 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네. 네, 오늘은 이제 제가 그 세 번째 많이 알려져 있지만 조금은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교정해 주는 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지금 이제 그림 동화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책은 사실은 그 원 제목이 이제 어린이와 집에 관련한 민담, 이게 원체예요. 어린이와 집에 관련한 민담이요. 예, 예. 그래서 그림이라고 하는 이제 그 그림 형제라고 보통 부르죠. 두 명의 형제가 과거에 전해져 내려왔었던 이야기들을 이제 채집을 해가지고 전해주는 이야기. 그래서 자기들이 직접 그 저자로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우리들이 전해져 왔던 얘기를 우리가 묶어가지고 전해주는 이야기라는 이런 얘기를 이제 명확하게 밝히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동화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면 어린이가 나오면 동화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저희가 그 어린 왕자를 다뤘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린이가 등장을 하지만 보통 우리가 동화라고 하면은 이게 충족되지 못하는 어떤 그런 행복에 대한 소망이나 판타지 같은 것들을 이제 좀 소망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 만족감을 주는 이야기. 그래서 마지막엔 해피엔딩으로 이야기가 끝나고 보통 이렇고 그리고 또 어떤 교훈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교훈성이라고 하는 건 대체로 그 어린이가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결핍된 어른인 거죠.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성장의 어떤 과정으로서 그런 것을 겪은 다음에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 깨달음을 듣고 성숙한 어른이 되었다. 이런 게 보통 이제 동화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런 얘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어허. 예. 민담이라고 하니까 진짜 이 그림 형제의 동화의 내용이 좀 이제 비로소 맞는구나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민담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렇습니다. 민담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리얼하고 가혹하고 잔혹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거는 인류가 현실적으로 살아오면서 겪게 되는 굉장히 그 리얼한 생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판타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형제 실제 얘기를 보게 되면은 사실 독일 지역에서 내려왔던 이야기를 이제 묶었다고 얘기하지만 특정한 어떤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딱 그냥 규정해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공간 자체가 추상적인데 그 추상적이라는 얘기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인류는 늘 이런 일들을 겪었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겪게 된 이야기들은 매우 잔혹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생존 서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는 이 얘기도 사실은 그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은 그 민담을 묶었기 때문에 네. 한 번에 이 얘기를 드리긴 좀 어려워가지고 오늘은 한 편 정도 그다음에 다음 편에 한 편 정도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굉장히 그 얼마나 이것이 표면에 있는 이야기의 그 이면에 리얼한 잔혹 서사인가 그것이 그리고 어떻게 삶의 현실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해석을 좀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림 형제도 동화 작가는 아닌 거네요. 예, 작가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사실 이분들 그리고 되게 유명한 학자예요. 아, 그래요? 예, 이분들은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그럼 이야기를 왜 묻게 됐냐면은 이게 이제
그 당시 유럽이 가지고 있는 정치 사회적 배경하고 관련이 되거든요. 근데 유럽이 이제 중세를 거쳐 가지고 근대 국가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수많은 내전을 겪으면서 중앙 집권적인 이제 국가를 형성하게 됐어요. 네. 근데 그중에서 이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장 그 당시에는 후진적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혁명 같은 것들이 이제 터지면서 근대 국가로의 전진을 이렇게 시작하고 특히 나폴레옹 전쟁 같은 것이 일어나면서 전 유럽이 이전의 중세 시대와는 정말 다른 새로운 형태의 국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었는데 독일은 그런 것들을 이제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민족 국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뿌리를 좀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가지고 그 이전에 우리 뿌리를 찾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옛 이야기들을 채집하고 이제 묶는 그런 과정을 겪었던 것이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옛날 이야기들 구전된 이야기를 묶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언어, 문법에 대한 어떤 독일적인 방식의 체계적인 정리를 다 하게 돼요. 아,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채집하는 과정에서. 아, 네. 예를 들면 이제 히랍에서는 그리스 신화 같은 것들이 채집되고 그리스에서 철학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의 언어를 통해서 사유하는 방법을 우리가 훈련하게 되고 어휘도 늘어나고 추상적인 말도 갖게 되고 문법적인 교정 같은 것이 일어나면서 그 말로 쓰여진 이야기와 철학을 통해 가지고 결국 문법이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독일어 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이 그림 이야기, 그림 메르헨이라고 하는 이 민담집의 과정 정리를 통해 가지고 독일어 문법의 정리가 다 이루어져요. 예, 독일에서는 이 사람들은 언어학자로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거의 그 역할을 했네요. 예, 거기에 그 언어학의 독일 언어학의 뿌리를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러네요. 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정립된 건 이분들이 처음인 거군요. 네. 아하.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단순한 동화가 의미가 아니고 있네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예. 그 단순한 동화라고 볼 수가 없고 동화와 민담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독일어라고 하는 언어를 정립했다라는 예, 거잖아요. 언어를 정립했고 또 독일적 아직 통일 이전이지만 독일적 세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지금 민족적인 원형이나 통일성, 정체성 같은 것들을 이걸 통해서 사실 수집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기도 했죠. 예. 그 지금도 우리는 통일 독일이라고 한 나라처럼 보고 있지만 예. 사실 독일이야말로 지역색이 굉장히 강한 나라고 그 주들끼리 그렇죠. 이런 다른 게 많잖아요. 예. 그리고 주마다 문장이 있고 어떤 무슨 그 가문들이 있어가지고 네네네. 가문들이 서로 이렇게 영지를 하는 이런 식의 중세 봉건적인 형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아직도 있고 예. 그리고 특히 어떤 주들은 아직도 그 주만 쓰는 언어가 남아있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제 이 그림 형제를 통해서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사투리스러운 것들을 다 포함해서 네. 독일어라는 언어를 정립을 예. 했다라고 볼 수 있군요. 예. 야, 그럼 프랑스는 혁명으로 나라를 만들었고 네. 영국은 그 뭐였죠? 마그나 카르타? 네. 그걸로 나라를 만들었다면 네. 독일은 문학으로 나라를 만들었네요. 문학을 통해서 만들기도 하고 철학을 통해서 만들기도 했죠. 철학을 통해서도. 이 오. 지금 저희는 여기서 문학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 좀 이따 제가 이제 이게 낭만주의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네. 이 독일 문학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가 독일의 철학이 만들어지는 과정하고 이게 거의 일치가 돼요. 예, 그래서 독일 철학이 만들어지는 근대 과정에서 보면 뭐 칸트 같은 유명한 철학자들, 헤겔 같은 철학자들, 뭐 쉘링 이런 철학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이 그림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관을 공유하는 것 속에서 그런 철학을 또 만든 거예요. 그걸 낭만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어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그림 동화라고 하지 말고 그림 이야기라고 할까요? 그럼요. 그림 민담이라 그럴까요? 예, 그림 이야기라고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림 이야기. 예. 좋아요. 그럼 그림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용적으로 특징이 있습니까? 내용적으로 특징이 있죠. 예. 이 내용적인 특징은 민담을 모은 것이기도 하지만 네. 이 모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모을 때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관이나 그러니까 작가가 직접적으로 그 얘기를 완전히 창작한 것은 아니지만 수집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관을 통해서 선택된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취사 선택을 하는 예. 거죠. 모든 이야기를 다 모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나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모으긴 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기도 하지만 그 당 시대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있었거든요. 그게 소위 이제 낭만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럼 낭만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오늘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좀 약간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상식으로 알려진 것들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약간 교정을 좀 시켜드리고 싶은데 네. 하나는 이제 그림 이야기가 동화가 아니라 이제 이야기라는 얘기를 좀 교정을 시켜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 이야기가 속해 있는 세계관이 낭만주의라는 거거든요. 네. 로맨티시즘이라는 건데 우리가 낭만주의라고 하면 이게 낭만적이다 이렇게 말을 들으면서 이게 뭔가 좀 이렇게 뭐 이렇게 감성적이고 아름다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낭만적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네네. 근데 낭만적이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낭만주의하고는 완전히 반대예요, 사실은. 아, 그래요? 예, 이게 이제 뭐냐면은 어떤 이제 문학 사조나 이게 문학 사조를 넘어서서 하나 예술 사조이기도 하고 철학적 사조이기도 한데 네. 인간의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문화적 사조라고 할 수 있어요, 낭만주의라는 게. 네. 예, 근데 이게 17세기서부터 이제 유럽에서 중세로부터 인간이 이제 벗어나면서 인간이 중세라고 하는 건 유럽에서는 이제 신으로부터의 독립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신으로부터 인간이 독립하기 위해선 자신이 독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입증해 보여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그러면은 성경에 입각하지 않고 인간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가능성 같은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이 이런 이성적인 어떤 훈련, 이성적 자각 같은 거를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시대를 계몽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영어로는 enlightenment라고 이제 이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불을 켜는 건데 이 사고의 불을 켬으로써 이성과 지성, 논리, 합리성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철학이 근대적인 철학이 시작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과학이 시작되고 과학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기술이 출현하고 기술을 통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철학, 과학, 기술,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로 묶여가지고 바로 유럽의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철학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이고 경제적이고 뭐 산업적이고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것이거든요. 자, 근데 그걸 통해 가지고 유럽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한히 진보하고 발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생각이 어떤 식으로 출현하냐면 프랑스 그 계몽주의적인 어떤 그런 사상, 그런 이성과 합리성의 사상을 통해 가지고 근대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혁명을 한 것이 프랑스 혁명이거든요. 네. 근데 이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게 1789년에 그냥 한 번으로 그냥 뭐 단두대에서 왕 머리 자르고 끝난 것이 아니고 100년 동안의 내전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전을 겪는 과정에서 혁명 이후에요. 예. 네. 그래서 100년 동안 내전을 겪고 그래서 막 뭐 왕당파 뭐 보수파 뭐 예. 급진 뭐 해가지고 서로 서로가 죽이고. 서로를 죽이는 너무 끔찍한 것을 이렇게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프랑스 혁명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그 과정을 보게 되니까 너무 이 내전 과정에서 처참한 거예요. 누가 이기고 지구가 없는 거야 이게. 우리가 6.25 전쟁 같은 거 치른 거 비슷한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이성, 진보, 뭐 자유와 평등에 대한 그런 합리주의적인 어떤 믿음에 대한 엄청난 회의가 와요. 예. 그다음에 동시에 거기에서 이제 산업혁명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기술 같은 것들이 출현을 하는데 산업혁명과 기술혁명의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오히려 기계화하는 거야.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이 상실되는 것을 거기서 보는 거야. 또 그다음에 경제적 발전을 통해 가지고 인간이 진보할 줄 알았는데 완전히 착취하는 시대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르크스의 자본론 같은 책을 보면 그 사람이 막스가 이제 독일 사람이지만 자본론은 그 미국의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가서 그 자본론을 썼는데 네. 그 도서관 자료 같은 것들 많이 인용했어요. 근데 거기에 주석 같은 걸 붙어 보면은 평균 그 당시에 수명이 뭐 15세, 16세밖에 안 됐다고 그런 주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5살, 6살 때부터 석탄 노동자로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몸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10대 중반 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처참한 시대를 우리가 겪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계몽주의라는 게 막 굉장히 막 발전하고 진보하고 뭔가 아름다운 시대처럼 얘기가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게 처참하기 이를 데 없는 방식으로 발전을 한 것이거든요, 사실은. 거기에서 예술가들이 작가들이 이 계몽주의에 대한 엄청난 반발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낭만주의예요. 그래서 이 낭만주의는 그렇게 오는 거군요. 예, 아름다운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성과 합리라고 하는 것을 선전한 그런 프로파간다에 해 가지고 만들어진 세상의 끔찍함을 보면서 우리는 이성과 합리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어떤 계몽이 우리가 약속해 준 그런 진보와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그런 세계가 낙원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에서 믿지 않는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발 때문에 비합리, 괴상한 이야기, 뭔가 상식이라고 생각한 것에서 일탈한 이야기,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 그리고 무서운 이야기
여기에 이제 관심이 꽂히게 돼요. 그래서 그런 세계를 탐구한 어떤 그런 세계관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낭만주의고 그런 낭만주의적 세계관 속에서 이런 이야기, 문학의 세계가 출현하고 동시에 철학도 거기에서 일정 정도 영향을 받고 다른 예술적인 사조들도 다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인간의 어떤 정서라든가 감성 같은 것들이 투영된 게 아름다움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합리성에 대한 반발로 이렇게 출현한 거예요, 사실은.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낭만주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합리성에 대한 반발이라든지 계몽주의에 대한 반발로 펼쳐지는 낭만주의 사조라든지 이런 분위기 안에서 이 그림 이야기는 우리가 기본적 그 전에 알고 있었던 어떤 동화의 내용과 비교해서 뭐가 달라지게 나오나요? 네. 표현들이. 이제 굉장히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제 기호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네. 일단 이제 그림 형제 이야기라고 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그런 이야기 몇 개 말씀드려 볼게요. 그냥 네. 우선 어, 백설공주 그림 형제 이야기예요. 아, 그래요? 신데렐라 이야기 그림 형제 이야기예요. 아, 그래요? 헨젤과 그레텔 그림과 형제 이야기고요. 헨젤과 그레텔은 알고 예, 있습니다. 예, 라푼젤 이야기 그림 형제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뭐 오늘 소개시켜드릴 빨간 모자 이야기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개구리 왕자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게 다 우리는 월트 디즈니를 통해 가지고 그걸 봤기 때문에 이게 동화로 보이는 거야. 아, 예, 실제 이야기는 근데 잔혹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그래요? 예, 그리고 여기에는 행복한 결말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끔찍한 생존 서사로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백설공주 왕자를 어. 결혼하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백설공주의 실제적인 이야기의 그 주요 모티브는 뭐냐면은 거울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아야 되는 인간의 인정 욕구와 질투가 만드는 살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게. 그 왕비의 예. 그게 거기 핵심적인 이야기고, 예를 들면 또 개구리 왕자 같은 얘기는 그 개구리가 끔찍한 이상하잖아요, 개구리라는 게. 네. 개구리라고 하는 양서류하고, 근데 그 공주가 어떤 계약을 맺거든요. 뭐 공을 잃어버려 가지고 그 공을 찾아주는 개구리가 공을 네가 좋아하는 공을 찾아줄 테니까 나하고 같이 살자. 그래 가지고 그 얘기를 공 찾을 생각을 하면서 그 얘기를 그냥 약속을 해 버리는데 그 약속을 절대 어기지 못하게끔 그 계약에 먹혀 가지고 개구리하고 밥도 같이 먹고 개구리하고 물도 같이 마시고 심지어는 개구리하고 동침을 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 아주 성적인 그런 어떤 메타포가 있는 얘기들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간과 양서류가 성적인 어떤 그런 관계를 맺는 거야. 근데 그것조차도 처음에 해놨던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함부로 끊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사회라고 하는 것이 유지되는가. 내가 원하지 않지만 한 번 맺어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깨게 됐을 때 인간이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처벌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얘기거든요. 거기서 계약의 중요성이 나오는 거군요. 예. 뭐 그런 거라든가. 그리고 뭐 또 헨젤과 그레텔 얘기는 이제 다음에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겠지만 거기서 가족이 등장을 하는데 이 메르헨 얘기는 가족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가족이라고 하면 미국식 영화에서 가족을 생각을 해보세요. 뭐 딸을 위해서 뭐 난 전직 CIA였는데 가가지고 예. 딸을 구한다든가 이런 식의 이야기잖아요. 네. 그렇죠? 엄청난 그 가족에 대한 뭐 보호 이런 게 있는데 메르헨에서 등장하는 이 가족의 얘기는 일종의 그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이 관리의 대상이고 자원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부모가 이 먹을 게 없으면은 애들도 갖다 버리고 죽이는 그런 어떤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헨젤 그레텔이라는 게 애를 버리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왜 버리냐 하면은 먹을 게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부모가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가족이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게 노동을 해야 되는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인데 그 노동 역할도 하지 못하는 애들이 음식을 축내니까 걔네를 버려도 좋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이고, 또 그 애들이 그 버려진 곳에서 겪게 된 어떤 그런 얘기들을 보게 되면은 또 끔찍한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겪게 되거든요, 거기서. 헨젤과 그레텔이 좀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얘기는 다음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그런 이제 얘기도 있고, 오늘 또 뭐 드릴 말씀들도 뭐 라푼젤 같은 얘기도 이제 되게 이상한 얘기거든요. 어떤 아이가 그것도 계약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가 뭐 맛있는 거를 먹고 싶은 부모가 있어가지고 그 라푼젤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음식 열매 그 허브 같은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마녀의 농장 가가지고 훔쳐오다가 마녀한테 잡혔어. 그러니까 너 이거 먹으려고 하면 네가 자식을 낳으면 나한테 팔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먹기 위해서 자식을 파는 그런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마녀가 자식을 낳은 다음에 자기가 이제 그 영입을 하는데
걔를 높은 탑에다가 이제 가둔단 말이에요. 가두는데 그 마녀가 표면적으로는 가두면서 걔를 뭔가 처벌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또 마녀가 그 아이를 사랑해요. 애가 없어가지고 그 말하자면 입양하고 싶었던 욕망이 있었던 거야 아, 마녀가. 네네네. 그런데 그 아이를 계단도 없고 창도 없는 곳에다가 딱 가둬두고서 아이를 사랑하고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완전히 세상과 고립시켜 놓으면서 그것을 관리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네. 이게 좀 시사성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예, 지금도 그렇죠. 그걸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 인류는 전통적으로 애들을 낳으면 뭐 착하게 살아라 뭐 예. 이런 얘기를 많이 했을 텐데 이때는 착하게 살아라가 포인트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이거 착하게 살아라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동화가 아니라는 거야. 근데 헐리우드 영화 같은 것에서 디즈니 각색된 영화를 보면은 그 이야기가 착하게 사는 도덕적 선악의 문제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여긴 도덕적 선악에 대한 이야기가 1도 없어요. 아.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거기에 초점을 맞춘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림 동화를 한다 그래가지고 함동현 선생님하고의 평소의 얘기와 결이 좀 안 맞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왜요? 설명을 좀 듣고 보니까 굉장히 결이 맞는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좋습니다. 네. 이 얘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죠. 뭐 무슨 얘기를 먼저 할까요? 뭐 일단 그림 이야기 전체에서 오늘은 이제 그림 동화라고 하는 것이 그림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약간 말씀 먼저 드리려고 하니까 네네. 그림 이야기에서 많이 나오는 어떤 그 요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그림 이야기를 평소에 알고 있었던 거하고 좀 다른 얘기구나 해가지고 이제 읽어보시려고 생각하면은 네. 요 방송을 통해 가지고 요런 포인트를 가지고 보시면 아 이게 완전히 다른 이야기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보이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게 이제 뭐냐면은 여기에서 그 굉장히 많이 나오는 가족이 있어요. 가족. 가족. 예,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이 그림 형제가 이 책을 민담집을 냈을 때 그 이제 민담집의 이름 자체가 킨데 운트 하우스 메르헨이라고 돼 있거든 독일어로. 그래서 네. 하우스 메르헨이라는 게 가정의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아, 집의 이야기. 네. 그러니까 집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이 집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형태의 집인가? 그런 형태의 가족 구성원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부모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아이와 어떤 관계를 맺는가? 또 아이는 그 속에서 순진한 아이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초점을 맞춰가지고 보시게 되면 동화하고 굉장히 다르다 이런 것을 이제 보시게 될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반복돼서 많이 나오는 게 가정 안에 있던 아이가 버려지거나 아니면 혼자 모험을 떠나듯이 그 엄밀하게 얘기하면 근데 사실 이것도 모험이 아니에요. 뭐 심부름을 간다라든가 어떤 과업을 부여받아 가지고 아이가 바깥으로 나가요. 그럼 그 아이가 집에서 벗어나 가지고 동네를 지나 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동네 울타리를 벗어나서 숲을 지나가거든요. 네. 숲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맞아요. 예. 근데 이 숲이라고 하는 이 상징성을 한번 잘 보시면 네. 숲이라고 하는 것이 묘합니다. 예. 숲 아주 일단 그 인적이 드물고 그다음에 나무가 빽빽한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주 어둡진 않아요. 중간중간 사이에 햇빛이 이렇게 비추면서 그래서 이게 동굴 같은 공간은 아닌데 어쨌든 혼자서 가야 되는 어떤 그런 길이야. 그리고 뭔가 안전하진 않고. 안전하진 않아. 네. 예. 근데 이 길을 그러니까 결국은 혼자 가야 되는데 거기서 어떤 일을 겪게 되거든요. 거기서 겪게 되는 일을 잘 보시면 인생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일들의 많은 세파 같은 것들이 어떤 식으로 굉장히 메타포로 구조화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아주 리얼하게 구조화돼 있기 때문에 전혀 이건 낭만주의라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낭만적이지 않은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미 이런 형태의 숲이라고 하는 건 자연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슨 뭐 제주도에 어디 간다 이렇게 하면 그 자연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힐링하러 간다 이렇게 자연에 대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 메르헨에서 그림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이 숲과 자연이라고 하는 건 그런 힐링의 공간이 전혀 아니에요. 예. 뭔가 수수께끼 같고 뭔가 헤쳐나가야 될 세파가 많고 그리고 좀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어드벤처 영화에서의 그 어드벤처가 시작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그렇죠. 숲이. 예. 네. 예. 자, 이러한 그 여러 가지 단어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느낌을 갖고 있는 단어들이 이 그림 이야기에 많이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음악을 한 곡 듣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원일의 작곡입니다. 페르소나.
원일 작곡의 페르소나 함께 감상하셨고요. 자, 오늘은 함동균의 사유하는 책 코너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개가 오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림 동화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철학적이고 깊은 17, 18세기의 어떤 그 사조가 변해가는 과정까지 함께 예. 지켜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보죠. 빨간 모자. 예.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지금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렇죠. 예, 딱 크리스마스 떠오르잖아. 이브에 우리 빨간 모자 써야 예. 되거든요. 예. 네. 예. 근데 빨간 모자를 써야 되는데 이 빨간 모자의 이야기에 잠깐 좀 이야기 요약을 좀 해드릴까요? 네. 예, 어느 옛날 마을에 아주 사랑스러운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아이는 특히 할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선물로 이런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빨간색 천으로 만든 작은 모자를 선물합니다. 모자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맨날 그 모자를 쓰고 다니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한테 잘 어울린다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냥 빨간 모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빨간 모자가 돌아다니네, 빨간 모자가 날아다니네. 자, 여기에서 일단 포인트, 아이의 이름이 사라지고 빨간 모자로 불려진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상징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날 빨간 모자가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할머니가 병이 나요. 할머니가 저 길 건너 동네에 사셨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빨간 모자한테, 엄마도 얘를 그냥 빨간 모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케이크하고 포도주를 담아주면서 이거 할머니에게 갖다 드리렴 하면서 이제 빨간 모자의 모험이 시작되죠. 근데 그때 엄마가 빨간 모자에게 두 가지 규칙을 알려줍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칙이 등장해요. 네. 그림 이야기에는 늘 규칙이 등장을 해. 중요해.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규칙은 길을 벗어나지 말 것. 두 번째 규칙은 낯선 사람과 절대 이야기하지 말 것. 자, 근데 뭐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보면 이게 지켜질 리가 없겠죠. 규칙을 어겨야 얘기가 되죠. 네, 그렇죠. 빨간 모자가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가는데 중간에 숲길을 갔다가 빨간 모자한테 늑대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빨간 모자가 늑대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근데 참 여기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림 이야기에서는 사람과 동물이 그냥 섞여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마녀가 사람이 섞여서 이야기하고 이러는 것이 특별한 무슨 뭐 변신술 같은 거 쓰지 않고도 그냥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냥 그런 방식으로. 예. 저는 그래서 늑대 같은 사람, 네. 마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네. 뭐 어쨌건 좋습니다.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네. 메타포로. 그러니까 빨간 모자가 이제 늑대를 별로 무서워하지 않아요. 근데 왜 빨간 모자가 늑대를 무서워하지 않냐면은 늑대를 처음 봤어. 그래서 이것이 무서운 존재인지 아닌지 몰라.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 메타포예요, 사실은. 늑대가 부드럽게 말을 겁니다. 어디 가냐, 조그만 아이야, 작은 아이, 꼬마야. 그러니까 빨간 모자가 이제 엄마가 했던 얘기 있었잖아요. 낯선 사람하고 절대 말하지 말라고. 근데 그 말을 잊고서 목적지를 솔직하게 말해요. 우리 할머니한테 음식을 가져다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늑대가 또 묻습니다. 할머니는 어디에 사시는데? 그러니까 저기 어디에 사세요?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요 이야기에서 포인트가 어떤 거냐면 이 늑대와의 문답이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의 포인트예요. 그래요? 예, 보통은 늑대가 배가 고프잖아요. 빨간 모자를 이렇게 잡아먹으면 돼요. 네. 근데 잡아먹는 얘기가 아니라 늑대가 질문을 하고 아이가 거기에서 대답을 하는 이 얘기 자체가 이 얘기의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질문을 했고 거기 답했기 때문에 질문의 내용도 중요하고 아이는 거기서 규칙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도 이걸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면서 아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늑대가 또 여기서 어떤 형태의 질문을 얘기하냐면 그래, 너 할머니한테 그렇게 빨리 갈 필요 있니? 여기에 지금 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폈는데 저기 가가지고 꽃을 꺾어가지고 할머니에게 드리렴? 이렇게 얘기하니까 맞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빨간 모자가 숲으로 가가지고 꽃을 꺾으러 들판으로 나갑니다. 자, 길을 벗어나지 말라는 그 규칙을 어기죠, 얘가. 네, 어겼네요. 예, 그렇게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늑대는 숲속에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름길을 통해 가지고 할머니에게 달려가 가지고 이제 문을 두드려요. 누구세요? 할머니가 얘기하니까 저예요. 빨간 모자예요. 이렇게 목소리를 속여서 얘기합니다. 아픈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니까 늑대가 바로 할머니를 삼켜버려요. 자, 그리고 늑대는 할머니의 옷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빨간 모자를 기다려요. 그리고 빨간 모자가 이후에 도착하죠. 꽃을 들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 채 천진난만하게 도착합니다. 근데 문을 빨간 모자가 이제 할머니 집에 들어가는데 침대에 누워 있는 할머니의 모습이 어딘가 이상하게는 보이는 거야. 왜냐하면 평소보다 너무 크거든 이게. 네. 그래가지고 빨간 모자가 묻습니다. 이 문답이 또 중요한 문답이에요. 할머니 귀가 왜 이렇게 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의 말을 잘 들으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머니 눈이 왜 이렇게 커졌어요? 이렇게 하니까 너를 잘 보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할머니 손이 왜 이렇게 커졌어요? 그러니까 너의 손을 꼭 잡으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머니 입이 왜 이렇게 커요? 너를 잡아먹으려고 하면서 한 입에 삼켜버립니다. 네. 자, 그렇게 해가지고 할머니도 삼킨 늑대가 빨간 모자까지 삼켜요. 얘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배가 불러가지고 늑대가 잠을 자거든요. 근데 그 주변에 지나가고 있던 사냥꾼이 이상한 소리를 드르렁드렁 거리는 소리를 듣는데 이게 사람 소리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총을 들고 있던 사냥꾼이 들어와서 봤더니 늑대가 거기 있어요. 늑대를 죽이려고 이렇게 딱 봤더니만 이상해, 사람 집에 침대에 늑대가 누워 있다는 게.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늑대를 총으로 쏘지 않고 늑대의 배를 가릅니다. 죽은 늑대. 그랬더니 거기 빨간 모자 할머니가 거기에 있는데 아직 꼭꼭 씹어먹지 않아가지고 살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을 꺼내요. 네. 꺼낸 다음에 또 그 처치가 되게 웃긴데 그냥 꺼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 늑대의 배에다가 무거운 돌을 가득 채워놔요. 그러면서 늑대의 배를 꼬맵니다. 네. 그래가지고 배에 돌이 차 있는 거야. 네. 되게 이상한 얘기죠. 그냥 죽이지. 그러니까. 네. 예, 그리고서 늑대는 이제 거기에 돌이 찼으니까 눈을 딱 떴는데 배 안에 막 돌이 움직이니까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 늑대가 죽는 이야기로 끝을 맺어요. 그러면서 빨간 모자는 그렇게 얘기하죠. 다시는 엄마의 말을 어기지 않겠어요라고 얘기가 끝나는데 어떤 판본에서는 가는 길에 다시 한번 두 번째 늑대를 만나요. 아. 예. 판본 민담이기 때문에 판본에 따라서 수집한 데서 다른 거야. 네네네네. 그래가지고 두 번째 늑대를 만나는데 두 번째 늑대가 하는 말에 대해서 빨간 모자가 안 들어요? 절대 응답하지 않고 길을 가는 것으로 끝이 음. 나는 그런 판본도 있습니다. 이게 이게 빨간 모자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에게 진짜 교훈을 주네요. 예, 교훈을 많이 주나요? 일단 낯선 사람을 경계하라가 전 최고의 교훈인 것 네. 같은데, 근데 이거 아이한테만 교훈 주는 거 맞나요? 어른한테도 교훈인 것 같은데요. 예, 어른한테도 이제 교훈인데 일단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교훈이라고 할 때 교훈이라고 하는 개념을 약간 조금 이제 확장시킨다고 할 수도 있고 좀 수정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보통 교훈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선악의 관점에서 도덕적 관점에서 요건 착한 일이고 이렇게 하면 나쁜 일이고 착한 아이, 나쁜 아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 빨간 모자에서의 이 규칙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 네. 규칙에 대한 이야기는 뭐 엄마 말 들으면 착한 아이고 뭐 아니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이런 어떤 생존의 어떤 그런 그 본능에 대한 생존과 관련한 형태의 그런 이제 문제로 이것을 이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생존이에요? 예, 착한 아이, 나쁜 아이 그 문제라고 착한 아이, 나쁜 아이가 아니라 네. 어떻게 하면 인간이 자기의 어떤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서 생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그런 이야기라고 이걸 이제 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런 얘기 정도로만 하면 이게 별로 이제 설득이 없는 얘기일 수 있는데 이게 이 얘기를 이제 들어가 보면 어떤 게 이 내막 안에 있냐면 이 제가 문답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문답의 구조. 네. 자, 엄마가 낯선 사람의 말을 듣지 마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가 금세 까먹어요. 근데 아이가 이걸 왜 까먹냐 하면은 아이에게는 이 낯선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은 자기의 관점에서 아이에게 어떤 뭘 한다고 규칙을 얘기해 주지만 이 아이는 위험한 사람과 위험하지 않은 사람의 구분 자체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다루는 이 문답이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이야기를 철학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이 이야기는 정보의 이해와 관련된 그 문해와 관련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늑대가 접근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도 당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가령 우리가 그 보이스피싱 같은 거 있잖아요. 보이스피싱 당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다 알잖아.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다가와가지고 당신이 지금 뭐가 털렸다고 막 얘기를 하면서 그걸 도와주겠다고 막 이렇게 해요. 저도 그래서 보이스피싱에 완전히 털리기 직전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진짜요? 예, 알면서도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를 도와줄게, 너에게 뭘 해줄게라고 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단순히 규칙을 어겼냐 안 어겼냐 이걸 떠나가지고 규칙을 얘기해줘봐야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이 이 세상에 있다는 거야. 이 정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대칭성,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지 능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때로는 인지 능력이 많이 있는 어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세상에는 많은 허위와 사기 같은 것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허위와 사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굉장히 위협을 하게 되는데 이게 한 개인만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정보적 접근이 있어요. 너에게 이게 도움이 돼. 우리 사회에 도움이 돼. 이런 형태로 등장하는 다양한 어떤 이 미디어 세계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이 메타포를 이것을 볼 수 있어. 오늘날 이게. 그분들의 시대에는 미디어가 오늘 같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생각 안 하고 썼겠지만 예. 오늘날에 해석하자면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네요. 예. 기계적인 지금과 같은 이런 디지털 미디어가 아니지만 이 세상에서 사실 어떤 우리가 위기에 처한다, 위험에 처한다, 어떤 폭력적 상황에 놓인다라고 하는 거는 총이나 칼을 통해 가지고 위협에만 처한 것이 아니라 그 언어적인 형태의 어떤 속임수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인지할 수 없는 그런 것에 의해 가지고 또 접근하는 이 늑대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아주 기만적이고 속임수의 언어를 통해서 그런 어떤 전략을 통해 가지고 인간을 포획하고 뭔가를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이 세상에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메시지가 이 안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해석할 거리가 참 많네요. 네, 해석할 거리가 많아요. 특히 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그 빨간 모자라고 하는 것도 네. 그래요. 우리가 그냥 빨간 모자면 귀여운 모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그 애를 모자를 쓰니까 이름으로 안 부르고 빨간 모자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빨간 모자라고 하는 거 아까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 중간 음악에 그 원일 감독의 페르소나 네네. 빨간 모자라고 하는 건 사실은 얼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일종의 페르소나예요. 보세요. 우리가 경찰관 모자를 쓰면 그 사람을 경찰관으로 인식하잖아요. 그죠? 구세군 모자를 쓰면 구세군으로 인식을 해요. 네. 예. 그다음에 무슨 뭐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모자를 쓰고 하면 그 사람 걸스카우트 인식하죠. 그러니까 이 모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페르소나, 즉 사회적 얼굴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어린 아이를 아이로 보지 않고 빨간 모자라고 부르면서 그 아이 이름이 사라져.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아이 이름도 기억을 못해 동네 사람들이. 예. 저는 그거 그냥 귀엽게만 봤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근대 사회에 등장하는 낭만주의 문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대 사회라고 하는 게 이성, 합리성, 기술, 진보 이렇게 가지고 사회가 발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속에서 사라지는 게 뭐냐는 거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형적인 퍼스널리티는 사라지고 걔에게 씌운 모자만 기억을 하는 거야. 예. 마치 지난번에 저희가 X라고 하는 그 소설 얘기하면서 네네. 그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면서 그 살인을 저지르는 것을 사회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수행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계와 나 개인과 사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로 붙어가지고 뭐가 가해자고 뭐가 피해자인지 모르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원형적 문제의식이 이 이름이 사라진 빨간 모자라고 하는 명칭에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너무 깊습니다. 근데 네. 한편으로는 또 너무 과잉해서 해석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예. 근데 이왕 과잉 해석하는 김에 하나 더 가보죠. 그 귀, 눈, 손, 입 이게 다 크잖아요. 네. 이런 문답이 있지 않습니까? 할머니를 네. 가장한 늑대와 네. 우리 빨간 모자 사이에 네. 이건 무슨 뜻인가요? 예. 뭐 이제 과잉이라고 일단 그 과잉이라고 해석한다고 그것도 뭐 가능해요. 근데 이제 네. 제 말씀은 네네. 이 작품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 형제 이야기를 전체로 다 본 관점에서 이런 작품에 대한 맥락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일단 그런 관점에서 이제 굉장히 정치 사회적으로 읽을 수 있는 게 많다는 거예요. 마지막 제가 문답이 중요하다는 게 이 빨간 모자 이야기는 그냥 늑대가 아이를 그냥 잡아먹으면 끝나는데 그 잡아먹는 거서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문답이 중요한데 문답에서 자세하게 순서대로 물어본다니까. 귀는 왜 커요? 눈은 왜 커요? 손. 손은, 그다음에 입은. 예.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통제하는 다양한 방식의 하나의 그물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메타포가. 귀. 너를 잘 듣기 위해서. 네가 하는 말 잘 듣기 위해서. 근데 이 늑대의 지금 전략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이 아이를 보호하고 뭐 케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이 규율하고 감시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한 것으로
그 정보를 파악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에게 야. 포획하기 위한 그런 수단에 지금 다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늑대의 언어거든요. 이거 지금 설마 빅브라더입니까?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아 그래요? 이 이야기 자체가 말과 언어를 통해서 세상 이제 민담의 세계에선 위험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폭력이라든가 인간이 어떤 감시되고 그다음에 관리되고 이 그림 이야기 전체의 많은 이야기가 관리되고 감시되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 되게 많아요. 어린이가 많이 등장하는 게 어린이를 순진하게 순진한 어린이가 등장해가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어떻게 어른에 의해서 혹은 이상한 마녀에 의해서 늑대에 의해서 감시되고 관리되고 마지막에는 잡아먹히는지 훈육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너를 잘 듣기 위해서 너를 잘 보기 위해서 너의 손을 잘 잡기 위해서 이게 감시, 통제, 처벌, 포획 그다음에 마지막엔 잡아먹는다.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메타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냥꾼은요? 사냥꾼의 이제 그 맥락이라고 하는 게 이게 좀 애매하기도 한데 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인데 이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사냥꾼은 단순히 구원자의 문제로 이걸 볼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사자를 보게 되면 구원하는 얘기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게 동화적 얘기처럼 보이지만 이 늑대라든가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속이고 감시하고 처벌하는 그런 폭력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걸 해결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과 경쟁하는 더 큰 폭력이 있는 거야. 더 큰 권력이 있는 거야. 네. 예, 그게 바로 그래서 총을 들고 가지고 있는 총을 들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이것은 근대적 기계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어떤 기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그래서 18세기에서 19세기의 낭만주의 문학의 맥락 안에서 보면 새로운 국가 그래서 이 늑대와 같이 어떤 그 인간을 위험하게 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사적 권력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센 것이 등장해가지고 그것이 세상의 폭력을 완전히 혼자서 대행하는 독점적인 권력이 등장한다. 그것은 해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경쟁 권력이 등장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등장과 같은 그런 것을 암시한다고 이 메르헨을 해석하는 그런 철학적 관점도 있어요, 실제로. 그 빨간 모자가 이제 구출된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그 다른 버전에서 늑대를 또 만난다 그랬잖아요. 그 또 만난 버전에서는 이번엔 엄마 말을 잘 지켜요. 예. 그래서 무사히 와요. 이건 뭘 상징하는 건가요, 그럼? 그것도 그러니까 해석에 따라서 이제 되게 네. 이제 같은 거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전통적으로 이걸 동화로 보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얘가 이제 성장해가지고 엄마 말 잘 들었구나 이렇게 이제 착한 아이 버전으로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어른 세계에 복종하지 않으면 죽는구나. 근데 그 어른 세계라고 하는 건 결국 사회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그 같은 이야기라도 그 피노키오의 이야기 있죠. 네. 월트 디즈니의 피노키오의 얘기에서는 그 피노키오라고 하는 것이 막 자기 모험을 하면서 너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져라고 하면서 디즈니 세계에서는 그것이 코가 길어지는 얘기가 거짓말하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아이가 착한 아이로 성장하는 그런 과정으로 그것을 이렇게 해석해요. 네. 그러나 원래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 피노키오에 대한 이걸 좀 문학적인 철학적 관점을 보게 되면 그거는 거짓말을 하면서 얘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애가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른이 그 할아버지가 그 자기가 만든 거니까 자기의 통제하에 있어야 되는데 얘가 자기 욕망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거야.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자기를 만든 사람의 욕망도 벗어나 가지고 자기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철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이가 자기 자신의 주체성을 가지고 어른 세계로부터 벗어나서 자기 욕망을 실현하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철학적으로 보느냐 동화로 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른 관점이 가능한 것처럼 이 마지막의 얘기도 이거 착한 아이 되는 얘기냐 아니면 이거 어린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죽는구나 이런 식의 뭔가 좀 가혹한 세상의 질서 같은 것들을 훈련받는 그런 이야기인가. 그러니까 억압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존 정치적 이야기이기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엄마 말 잘 들으면 안전할 거야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 말씀하신 다른 여러 가지 함의가 포함된 거로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실제적으로 근데 이 그림 이야기 전체가 그런 문제의식을 담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동화 하나만 보면은 생각 못할 얘기인데 그림 이야기를 다 보면 이것도 그렇겠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동화적인 버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동화적 버전에 우리가 너무 세뇌당한 거야.
그럴 수도 예, 있죠. 예. 그래서 이 이야기 자체가 출현한 사회적 맥락도 그렇고 이것을 모았던 사람의 그 문제의식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은 착한 애 이야기 만들고 그렇게 길들여지게 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냉혹한 질서를 보여주기도 하고 또 세상이 아무리 통제하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는 통제할 수 없는 합리적인 규율을 통해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괴상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욕망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런 굉장히 어떤 좀 문학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불순성 같은 것이 있어요. 원초적인.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림 이야기 첫 번째 시간 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다음 시간에 한번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시간은 빨간 모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태어나서 들었던 빨간 모자 얘기 중에 제일 무서운 빨간 모자 얘기 오늘 들었고요. 다음 이 시간에 그림 형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봐야겠는데요. 뭘 좀 해볼까요? 예, 헨젤과 그레텔 얘기 아주 잘 알려진 그 얘기를 하고요. 음. 조금 시간이 되면 또 잘 알려진 그 라푼젤 이야기 어허. 이 2개 정도를 할 수 있으면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좀 세상에서 들었던 그 이 그림 형제 이야기 중에서 제일 무서운 이야기를 또 듣게 되실 겁니다. 이제 아마 그 얘기를 듣고 나면 아무도 자기 딸한테 라푼젤이라고 못할 것 같기도 예, 근데 합니다. 제가 실제로 이것을 가지고 아주 그 어린 유치원 정도 되는 그곳에서 한번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네. 물론 거기서 이렇게 철학적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이 이야기 자체를 그냥 들려주는 낭독 얘기였거든요. 애들이 다 무섭다고 합니다. 너무 무섭다고. 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한석준의 문화시대 함돈균의 사유하는 책 오늘은 그림 형제 빨간 모자를 함께 읽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